지난화에서 만슈타인은 남부 집단군으로 발령받은 뒤 페레코프 지역을 뚫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페레코프 지역을 점령한 만슈타인의 두 번째 관문은 바로 이춘 협로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전투와 다르게 독일군에겐 승리할 것이란 확신이 없었는데요. 독일군은 아직 소련군을 상대로 수적 우세를 점하지 못했고 제공권조차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1군에게는 전차 한 대조차 없었습니다. 11군이 소련군보다 우세를 점한 부분은 포병 전력뿐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를 뒤집을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바스토폴에는 막심 고리키라 불리는 소련군의 12인치의 함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함선에 있는 함포를 떼서 해안가에 설치한 것인데 전함을 잡는 용도의 함포로 보병을 때려잡겠다는 소련의 미친 의지를 보여줬죠. 심지어 이 해안포는 11군의 작전 반경 전체를 사정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에는 엄청난 물량의 T-34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이춘 협로로 들어올 것이 너무 뻔했기에 소련은 이미 단단한 진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만슈타인은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크림반도를 향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의 행선지인 이춘 협로 또한 페르코프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엄폐물 하나 없는 좁은 지형입니다. 만슈타인은 먼저 이춘 협로에 있는 3개의 좁은 협로로 진격했는데요. 이 지역에는 나무도 거의 없어 소련군 폭격기에 들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소련 공군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정면에서 다가오는 소련군을 상대해야 했죠. 독일군은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참호를 파면서 이동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독일군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렸으며 피해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한편 전선 뒤에서 소련의 공습을 막고 있던 대공포대의 상황도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이들은 소련 공군의 표적이 될 것이 두려워 소련 항공기를 사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결국 진입부대는 물론이고 후방의 대공포대까지 소련 공군의 폭격을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슈타인 장군은 이런 처참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선을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전투부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련군 방어선에서 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찾아다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결국 만슈타인이 가진 모든 부대는 추가 공격을 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심지어 11군 소속의 연대 전체가 전멸했다는 보고를 2번이나 받게 됩니다. 약 2,000명 규모의 연대가 전멸한 것이죠. 소련군은 11군의 상황이 최악인 것을 눈치채고 곧바로 역공을 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의 전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보기 힘든데요. 당시 소련군은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만슈타인이라는 최고의 지휘관과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만슈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장군이었죠. 소련군은 엄청난 전력 우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독일군을 향해 역공을 가하는 순간 노련한 독일군의 전투 경험 아래 무너집니다. 독일군은 이 기세를 몰아 그대로 협로를 돌파했죠. 이 전투는 말 그대로 원시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근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춘 협로에서의 전투는 독일군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련군의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이후 만슈타인의 부대는 열흘간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개활지에 남아있는 적들을 거의 제거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소련군은 25,000명이 사망했으며 10만 명이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소련군이 총 20만 명 있었던 크림 반도에서 절반 이상을 격파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틀 동안의 전투 결과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11군의 추격에서 살아남은 소련 병사들은 최후의 방어 장소로 세바스토폴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최대의 해안 요새인데요. 세바스토폴의 가장 큰 장점은 인공 요새가 아닌 천연 요새라는 것입니다. 세바스토폴은 자연적으로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소련군은 이런 세바스토폴을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높은 성을 쌓아 요새로 만들었죠.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이런 요새 지형을 점령하려면 보병부대보다 화력이 강하고 기동성이 좋은 기갑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슈타인 장군에게 있었던 유일한 기갑부대는 전선에 구멍을 낸 루마니아군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1군으로 차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세바스토폴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바스토폴로 진입할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방법이 바로 해안으로의 기습 침투인데요.
하지만 이 경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바스토폴은 해안가를 따라 절벽처럼 높은 벽이 존재하며 벽 앞의 항만은 대규모 군사 상륙이 불가능한 좁은 도로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흑해 제해권이 소련에게 있어 쉽사리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또 독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상륙 주정이 없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세바스토폴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세바스토폴만 차지하면 루마니아에 있는 석유지대를 지킬 수 있고 세바스토폴의 공군 비행장을 통해 소련 영토를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만슈타인 장군이 세바스토폴을 포기하고 크림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소련군이 페레코프 지역을 이용해 독일군 전선 후방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슈타인이 페레코프 지역과 이춘 협로에서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격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바스토폴 점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슈타인 장군은 이춘 협로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때 엄청난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련의 동장군인데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소련에는 완전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동장군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독일군에게 매서운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1군의 보급을 위해 오려던 기차 5대 중 4대가 추위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죠. 보급이 늦어지면서 만슈타인의 공격 시기가 한 달이나 늦춰집니다. 이렇게 시간을 번 소련군은 세바스토폴에서 충분한 재정비를 거치고 독일군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독일군의 발목을 잡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 언급했듯이 로스토프 점령 당시 루마니아군이 소련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때 전력 보충을 위해 보낸 병력이 세바스토폴 공세에 꼭 필요한 인원이었기 때문에 만슈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었죠. 만슈타인은 일단 공격 계획을 세워봅니다. 마땅한 상륙정이 없는 11군은 세바스토폴 북쪽을 주공으로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포격으로 요새를 뚫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정비를 마친 만슈타인 장군은 세바스토폴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만슈타인의 최우선 목표는 남쪽까지 진격해서 해안가의 고지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독일군은 북쪽에서 기습적으로 내려가면서 카차와 벨벡 사이 소련군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합니다. 운 좋게 벨벡 계곡의 남쪽 고지대까지 점령하죠. 그런데 좌측에서 공격을 시작한 독일 부대는 산악지형에서 애를 먹는데요.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있는 독일군은 진격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 산악지형에서 이렇다 할 진격을 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전력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크리스마스까지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겨우겨우 스탈린 요새에 도착합니다. 만슈타인은 원래 크리스마스에 세베르나야 만까지 진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계획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무렵 소련군이 페오도시아와 케르치 반도에 상륙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이것은 만슈타인의 부대를 포위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만슈타인이 후방에 상륙한 소련군을 무시하고 세바스토폴로 계속 공격하면 후방에 상륙한 소련군이 독일을 압박할 것이 뻔했죠. 만슈타인은 소련군을 견제하기 위해 안 그래도 부족한 병력을 더 차출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세바스토폴로 진격하고 있는 부대를 적의 상륙 지점으로 투입하면서 더 이상 세바스토폴로 진격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발걸음이 묶인 만슈타인은 대규모 소련군이 상륙한 것을 윗선에 보고하는데요. 남부집단군 사령관 룬투슈테트는 벨벡으로 부대를 후퇴해 전선을 안정화하라고 지시하죠. 이렇게 만슈타인 장군의 1차 세바스토폴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만슈타인의 보병 부대는 크림반도로 진입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이춘 협로에서 초반에 2개의 연대가 전멸했으며 바로 며칠 뒤에 소련군이 들이닥쳐 참혹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이런 원시적인 전투를 경험한 만슈타인 장군은 자신이 잃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크림반도를 한 번에 평정하지 못한 것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만슈타인에게 좌절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빨리 크림반도를 빼앗으라며 재촉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만 했습니다. 만슈타인은 차분히 2차 공격을 준비하죠. 한편 스탈린은 크림반도를 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강력한 요새인 세바스토폴과 후방에 상륙한 부대를 중심으로 만슈타인의 11군을 크림반도에서 몰아내려고 계획합니다. 이렇게 폭풍 전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군은 무슨 전략으로 세바스토폴을 공략할까요? 소련군은 이들을 크림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